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중앙집권국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대까지 했죠. 아니, 그 선사시대까지 했죠. 69페이지. 자,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로 넘어갑시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건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성격이죠. 고대 사회의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국가 발전 단계 했었어요. 자, 청동기 시대는 군장국가가 생겼고, 그 다음에 군장국가 다음 단계가 연맹왕국이죠. 그리고 연맹왕국 다음 단계가 중앙집권국가. 자, 연맹왕국하고 중앙집권국가하고 차이점은 연맹왕국 같은 경우는 왕권이 미약한 편이고, 중앙집권국가로 넘어오게 되면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 중앙집권국가의 성격에서는 이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는지 중앙집권국가의 성격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책에는 고대국가라고 나와 있는데 중앙집권국가가 고대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앙집권국가의 성격 또는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죠. 원래는 예를 들면 부여, 고구려로 예를 들어봅시다. 고구려는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 5개의 부족에서 원래는 교대로 왕을 하다가 하나의 부족에서만 왕이 나와도 왕권이 세진 거고요. 처음에는 이 하나의 부족에서 왕이 나오다가 왕이 나올 때 형제 상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형제 상속이 나랑 조금 더 가까운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된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 상속, 그리고 나중에는 부자 상속. 그래서 부자 상속이 형제 상속보다는 왕권이 센 거니까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전보다 훨씬 왕권이 세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고구려는 고국천왕,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신라는 눌지왕 때 이렇게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율령반포예요. 율령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법이지만 율이라고 하는 건 형법이고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뭐 이런 형법이고요. 령이라고 하는 건 국가 체제와 관련된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율령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국가 체제가 잡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관등제, 관등이라고 하는 건 관직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관직의 등급이 마련되면 그거는 왕권의 어떤 국가의 기틀이 다져진 거죠.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14관등,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 이렇게 관등이 마련되면 관등이라는 게 관등의 어떤 관직의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이 명확해졌다는 뜻이고 서열이 명확해졌다는 건 그만큼 체제가 완성되고 안정됐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공복제도. 공복은 옷 색깔. 그래서 각 나라별로 공복이 마련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된 거겠죠. 그래서 공복제도가 마련되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방관을 파견한다든가. 자, 이런 것도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건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전해진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체제가 정비된 걸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율령 반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체제가 정비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죠. 자, 그 다음에는 불교 수용이에요. 각 나라별로 전부 다 신이 따로 있었죠. 대부분은 조상신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조상신을 믿다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건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종교죠.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왕이 곧 부처다. 즉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불교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왕에게도 충성해라.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윤회설이라든가 또는 업설이라든가, 자, 예를 들면 업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생애에서 이번 생애로 업을 잘 쌓아야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왕이 지난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업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업설이라는 것도 왕이나 귀족의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건 그 전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종교가 들어와서 더군다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들어온 거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교는 주로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의 특징을 갖죠. 자, 우리나라는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 백성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불교. 자, 이렇게 왕실과 귀족이 먼저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일반 백성들한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 퍼지는 걸 불교의 대중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불교가 왕실 중심. 그러다가 왕실과 권위를 같이 하는 귀족으로 전파, 그리고 귀족들한테서 백성으로 전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불교는 왕실 중심의 불교임을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영토를 확장. 영토를 점점 넓어지게 하면서 영역 국가로 성장을 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국경선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서로 이제 전투를 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역을 뚜렷하게 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특히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4가지 특징을 정리했는데, 이런 특징을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어느 왕 때 나타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각 나라별로 아까 왕의 부자상소,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율령반포, 뭐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리망,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법흥왕, 이런 식으로 어느 왕 때인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불교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수용도 고구려는 뭐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나라별로 어느 왕 때 받아들였는지 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영토 확장은 한강유역을 차지한 왕, 그 다음에 또는 전성기 왕, 이렇게 시기별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69페이지에 중앙집권국가의 성립, 성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국가로 점점 성장하게 되죠. 한 장 넘기면은 뭐 도표, 그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70페이지 보시면은 자, 군장국가 단계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이게 하나의 연합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연맹왕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왕권이 세지면 중앙집권국가가 되죠. 왕권이 세지는 과정에서 부족장들 또는 군장들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약화돼야 되겠죠. 왕권이 세지면 반대로 부족장들이나 귀족들의 힘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왕이 제일 힘이 세지고, 그러면은 부족장이나 귀족들은, 이제 부족장이나 군장들은 왕 밑에 귀족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큰 부족의 부족장은 높은 신분, 그 다음에 좀 작은 부족의 부족장은 좀 낮은 계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골품제 같은 것처럼 그렇게 편성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국가발전 단계 비교해가지고 성격, 문화, 뭐 왕권, 특징에서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박스, 마지막 표에 보시면 각 나라별로 우리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각 나라별로 어느 왕 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신 후에는 이 표를 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빈칸이라 치고, 알겠죠? 빈칸이라 치고 여러분이 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성격 또는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국의 성립 한번 봅시다. 삼국의 성립. 자, 삼국의 성립은 말 그대로 각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요 지금 각 나라별로 왕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왕의 이름들은 뒤에 가면 다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삼국의 성립에서 삼국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건국,
그리고 중앙집권국가로의 성장,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맨 처음에 건국,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 자, 중앙집권국가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틀마련. 기틀마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된 왕이 누구냐. 그 왕부터 지금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가면은 다시 왕의 업적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건국. 건국은 누가 했어요? 건국은 주몽이 했겠죠. 주몽. 원래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부여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압록강 유역이 동가강 유역으로 내려왔죠. 뭐 배다른 형제들이 탄압을 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주몽이 부여에 있다가 이 압록강 유역,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으로 내려올 때 이 지역의 그 토착 세력들과 연합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 토착 세력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결합이라고 하면 이제 결혼이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토착 세력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지역의 토착민들을 뛰어넘어서 왕족이 된 거죠. 그러면은 부여에서 내려올 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발전적인 뭔가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철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뭔가를 가져왔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착민과의 결합에서도 왕족이 된 거죠.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은 어디냐면 졸본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초기 수도는 어디냐? 그러면 졸본 찾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졸본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죠?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자, 처음에는 졸본에서 나라를 세웠다가 나중에는 국내성으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2대 왕인 유리왕 때 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건국은 주몽. 자, 그리고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은 누구냐면 태조왕이죠. 자,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태조왕 때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 왕 한 명 기억하시면 되겠죠. 태조왕. 자, 그 다음에 백제로 넘어갑시다. 자, 백제를 건국한 건 누군가요? 백제를 건국한 거는 이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되겠죠. 자, 원래 주몽은 부여에서 올 때 부여에다가 낳아놓은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거기다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왕이 유리왕이에요. 2대 왕인 유리왕이고, 유리왕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자 이 지역에서 결혼한, 토착민과 결혼한 후에 여기서 아들을 낳게 되죠. 또 그게 비류와 온조예요. 그래서 유리왕 형이 찾아와서 2대 왕이 되자 비류와 온조는 다시 남쪽으로 남하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비류는 미추홀, 다 알죠 여러분? 미추홀이 어딘지? 미추홀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온조는 위례성, 즉 한성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결국에는 비류가 나중에 온조에게 합류하여 처음에는 10제로 시작한 나라가 100제로 성장을 하게 돼요. 좀 더 커지게 돼서, 자, 그렇게 해서 백제가 성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온조는 위례성에다가, 말하자면 한성에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물론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은 고이왕인데, 여기서 이제 고이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은 3세기 고이왕이거든요. 3세기 고이왕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백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세웠다는 증거죠. 자, 온조는 원래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고구려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면은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다.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죠. 자, 그게 여러분 7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쭉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고고학적 증거, 눈에 딱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서울 석촌동 고분이죠. 서울 석촌동 고분. 자, 서울 석촌동 고분 말 그대로 서울 석촌동에 가면
백제 초기의 무덤들이 쫙 있어요. 한 7개 정도 백제 초기 무덤들이 있는데 이 무덤의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과 유사하다.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되게 비슷해요. 형식은 똑같죠. 돌을 잘라서 쌓아 올린, 계단처럼 쌓아 올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서울 석촌동 고분이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과 비슷한 걸 볼 때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가 바로 서울 석촌동 고분이고, 자, 그 다음에 건국 설화. 우리가 금방 뭐 온조가 내려왔고 비류랑 내려왔는데 뭐 나라를 세웠고 금방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바로 건국 설화예요. 그래서 건국 설화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죠.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 말하자면 성을 부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뿌리를 고구려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 부여에서부터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씨,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뜻임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계로왕이 썼던 북이 국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계로왕 때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어요. 고구려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글을 보내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구려와 우리는 원래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같은 형제임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결국에는 기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계로왕의 북이국서에 그대로 적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어요. 자,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자,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의 뿌리를 고구려에서 더 위로 가면 부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말하자면 고구려를 계승했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건국 세력이 내려온 거죠. 자, 거기 나머지 한번 볼까요? 백제 건국 설화, 그 다음에 성씨, 부여씨,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 이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가장 대표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성왕 때 남부여라는 국호, 그 다음에 시조신이 동명왕. 자, 분명히 백제인데 자신들의 조상을 동명왕으로 삼고 있다. 동명왕은 누구예요? 주몽. 동명성왕이 주몽이에요. 그러니까 주몽이면 고구려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고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아, 얘네들이 고구려를 뿌리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건국, 온조,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은 고이왕, 그리고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증거.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갑시다. 자, 신라는 누가 건국을 했냐? 신라 건국은 누가 했나요?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죠. 자, 어느 날 흰 말이 큰 바위 위에 그 밑에서 갑자기 막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상자, 괴짝이죠, 괴짝. 괴짝 같은 게 들어 있었대요, 거기에. 그래서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알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걔를 이제 그 상자에서 나왔다고 해서 걔를 박혁거세라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역시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한번 볼까요?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은 17대 왕 4세기의 내물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물 마립간이죠. 그래서 내물왕, 17대 왕의 내물왕 때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요거 하나 더. 자, 박혁거세가 이제 건국은 했지만 여기에다가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시면은 한쪽에 치우쳐 있죠. 동해안 쪽에 치우쳐 있죠. 항상 우리나라에서 문화는 어느 쪽에서 받아들여요? 서쪽에서, 중국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쪽에 치우쳐 있을수록 문화 수용이 늦은 편이에요.
문화 수용이 늦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으면 외래 민족이 들어오거나 하면 아마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문화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외세에서 세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수용하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지만 신라는 그 뒤로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유이민들, 예를 들면 뭐 바다 건너서 왔던 유이민들, 특히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철기, 좀 더 발전적인 철기를 가져온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 왕족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박혁거세에다가 신라는 여기에다가 다른 세력들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탈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다 건너 왔는데 대장장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을 다루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줬고 그 다음에 역시 신라에서는 김알지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바다 건너왔다. 그래서 김알지라고 하는 세력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왕족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좋은 가문으로 성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 세 개의 가문이 가장 핵심 가문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가문이 6개의 부족을 형성해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박혁거세의 박씨, 석탈해의 석씨, 김알지의 김씨가 돌아가면서 교대로 왕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즉 내무랑 때 아까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했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내무랑 전까지는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박석김 이렇게 이제 쭉 교대로 왕을 하다가 이 내무랑 때부터 김씨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내무랑 이후에는 왕의 성씨가 전부 다 김씨, 내무랑의 자손들은 다 김씨인 거죠. 왕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라는 고유한 왕호, 특이한 이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고유한 왕명, 그래서 왕호 변천 요거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표가 나오겠죠? 거기 어딘가 있을 듯 표가 있겠죠?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신라에서는 왕호 변천, 왕의 명칭이 변해.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왕호 변천 봅시다. 제일 먼저 사용한 왕호가 거서관이에요. 그래서 거서관이라고 하는 건 군장 또는 뭐 거기 뜻을 보시면 신령대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장이라는 뜻을 가진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썼고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쓴 사람은 한 명, 박혁거세.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쓴 거는 한 명, 박혁거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칭호는 뭐예요? 차차웅. 차차웅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주,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박혁거세 다음에 차차웅이란 이름을 쓴 사람도 한 명. 그래서 남해 왕, 남해 차차웅. 남해 왕 때 차차웅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리고 거서관에서 차차웅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분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항상 청동기 시대는 어떤 사회였냐면 재정 일치 사회였죠. 재정 일치 사회에서 철기로 넘어오면서 재정 분리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웅 넘어오면서 이제 찢어진 거죠. 말하자면 재정 분리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차차웅으로 넘어가면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칭호는 이사금이에요. 이사금.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뜻도 있고요. 연맹장이라는 뜻도 있죠. 자, 원래 이사금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제 기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왕을 정하려고 할 때 이제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후보야. 근데 왕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제 서로 막 미루고 뭐 네가 해라 막 이러다 보니까 왕을 어떻게 정했냐면 떡을 가지고 와서 흰 떡을 가지고 와서 야, 너 이거 깨물어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2로 깨문 거예요. 그리고 그 2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됐대요. 근데 실제로 2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연장자는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전설은 그래요.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건 이런 연장자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다 구라죠. 자, 유리왕. 네, 다 구라예요. 거짓말이죠 뭐.
자, 이사금은 유리왕이라고 하는 왕 때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썼고요. 자, 그래서 박혁거세 그다음에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은 이제 한 명씩 말하자면은 자, 그러다가 이제 유리왕은 또 몇 명 있고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쓴 사람은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거죠. 자,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마립간이라고 하는 건 대군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립간쯤 오면 점점점 왕권이 세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대군장이라고 하는 건 왕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그에 비슷한 버금가는 그 정도의 뜻을 가졌으니까 요 정도 되면은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내물왕 때부터 자,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왕은 5명이에요. 그래서 이 5명 정도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죠. 예를 들면 내무왕, 실성왕, 눌지왕, 소지왕, 자비왕 이렇게 5명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써요. 자,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죠. 자, 뭐 왕은 왕이고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게 지증왕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특이한 칭호들이 이제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왕의 칭호가 바뀌었고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되냐면 거서관이라는 것의 뜻과 어느 왕 때 사용했는지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건 내무왕 때부터 그 다음에 써볼게요. 실성왕, 눌지왕, 그 다음에 자비왕, 그 다음에 소지왕.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왕의, 그러니까 5명이죠. 내무왕부터. 5명이 내무왕, 대군장,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거죠. 가로를 지우고. 자, 이런 왕들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거죠. 이번에 나왔던, 제일 최근에 봤던 시험이 추가 채용 시험이었죠. 7급인지 9급인지 또 금방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시험은 뭐였냐면은 이 칭호들을 제시하고 이 왕 때 있었던 사실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문제는 이런 거였죠. 이 내무왕,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왕 때 있었던 일이 뭐였냐. 이렇게 이제 골라라. 각 시기에 예를 들면 이사금이라는 왕을 쓸 때의 뭐 사실,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쓸 때 왕의 사실, 뭐 왕이라는 칭호 이후의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으로 제시하고 맞는 걸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왕들을 쓴 건 외우라기보다는 어쨌든 요 왕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죠. 마립간하고 그 다음에 왕. 특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랑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의 이 왕들, 요 왕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요 2가지, 알겠죠? 시험에는 요 2가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자, 제가 이 2가지는 많이 나와요 라고 해서 2가지만 아시면 안 되고요. 전부 다 나머지 뜻도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는 그것들이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왕호변천. 신라에서는 요 왕호변천을 알아둘 것. 알죠, 여러분? 그래서 왕호변천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지금 여러분하고 74페이지까지 본 거네요. 그러니까 74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야연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가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야를 처음 세운 건 누군가요? 가야를 처음 세운 거는 이제 김수로 왕이죠. 말하자면 수로왕. 자, 가야라고 하는 건 6개의 가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육가야 연맹체인 거죠. 말하자면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생겼죠. 자, 그런데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원래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모두 다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한 거예요. 연맹왕국 단계에서부터. 그런데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까지만 있었죠.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죠. 삼국시대에 실제로는 나라가 4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 빼고 나머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다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했지만 가야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건 미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뺀 거예요. 제외. 너는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다는 거. 그러면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정치에서는 발전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파트에서는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뛰어넘을 만큼의 성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좀 부족하지만 특히 경제, 철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경제는 다른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돈이 많이 벌리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문화, 그쵸? 문화적으로 이제 뭔가가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는 좀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좀 괜찮은 그런 나라가 바로 가야라고 하는 나라예요. 일단 지도에서 75페이지 보시면은 육가야 연맹체라고 했죠. 그래서 6개의 가야가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6개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6개 가야로 이루어진 연맹국가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도를 일단 볼게요. 지도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가야 2개만 체크합시다. 제일 중요한 가야 2개. 자, 하나는 금관가야. 김해의 금관가야. 체크 한번 해보고요. 자, 김해의 금관가야가 이 6개의 나라 중에 가장 핵심, 쉽게 말하면 맹주라고 하거든요. 맹주. 맹주는 뭐냐면 형님. 말하자면 형님나라, 대장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개의 가야 중에서 대장나라, 형님나라 역할을 했던 나라가 김해의 금관가야죠. 근데 금관가야가 그러면 왜 형님나라 할 수 있었냐? 일단 지리적으로는 바닷가죠. 바닷가면은 일단 이 가야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철이 많이 생산되는데 바닷가에 있으면 특히 뭘 하기가 좋을까요? 수출하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지역에 바닷가고 수출하기 좋고, 그 다음에 가야 지역은 기본적으로 남해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곡창지대,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거기다가 철 많이 생산되고, 철 수출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금관가야가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먼저 맹주, 형님 나라, 대장 나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금관가야가 공격을 받게 돼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공격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금관가야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이 지역이 쇠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형님이 이제 힘이 약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가야, 나머지 가야 중에 공격을 받지 않은 가야 쪽으로 중심지가 옮겨가게 된 거예요. 이제 형님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형님은 누구냐? 고령의 대가야. 그래서 그 다음 형님은 고령의 대가야죠. 자, 2번째 맹주, 말하자면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한 나라가 고령의 대가야인 거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공격받은 이후에 공격받지 않는 내륙 쪽으로 중심지가 옮겨갔는데, 그러면 중심지가 옮겨간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자, 그 전까지는 김해의 금관가야 쪽이 가장 문화가 발전했었어요. 예를 들면 커다란 고분, 무덤이죠, 무덤. 무덤들이 요 김해의 금관가야 쪽으로 나타났는데, 이 김해의 금관가야가 쇠퇴한 이후로, 그러니까 5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고령의 대가야에 커다란 고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 형님 역할이 이쪽으로 바뀌었구나. 자, 커다란 고분들이 등장하는 걸 볼 때 형님 역할이 바뀌었구나. 형님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뀐 다른 형님이 나타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분이 바뀐 걸 보고 알 수 있다. 그게 후기 가야 연맹이에요.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에서 후기 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지도에서 우리가 또 하나 파악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가야라는 나라가 있으면 가야에서 오른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나요? 오른쪽에는 신라가 있고 왼쪽에는 어느 나라 있어요? 백제가 있고. 자, 백제하고 신라는 삼국 중에 2나라잖아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다고 했으니까 양쪽에 형님, 더 큰 형님들이 있는 거고, 말하자면 가야는 그 사이 껴있는 거예요. 당연히 백제가 힘이 세지면 백제가 점령하려고 할 거고, 신라가 힘이 세지면 신라가 점령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 중앙집권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2나라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상 2나라 사이에 껴있는 가야는 성장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2나라, 즉 백제와 신라의 압박, 중앙집권국가들의 압박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중앙집권국가 했었지만 중앙집권국가라는 건 여러 개의 소국 중에서 하나가 세져야 되는 거죠. 아까 왕권이 강해져야 중앙집권국가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가야는 6개의 세력이, 제가 맹주라고 얘기는 했지만 맹주는 형님일 뿐이지, 자, 얘네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중앙집권국가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개의 가야가 고만고만해.
물론 대장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력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가 툭 치고 나가서 왕권을 딱 차지를 해서 중앙집권국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자, 제가 지금 가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두 나라의 압박 때문에 양쪽에 신라, 백제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압력을 가해서 둘째는 육가야의 세력이 비슷비슷해서 그러니까 하나가 세져야 중앙집권국가가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하고 그냥 연맹왕국 상태에서 멸망을 해버린 거죠. 자, 이제 지금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했던 일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 한번 봅시다.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이 있고요. 전기가야 연맹. 자, 그리고 가야의 전기가야 연맹이 형성된 거는 3세기경이에요. 3세기경에 전기가야 연맹이 형성되죠. 자,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은 자, 아까 우리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죠. 5세기 후반경에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금방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누구라고 했냐면 김해의 금관가야. 자,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 김해하고 대가야, 그러니까 그 금관가야하고 대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느 지역인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죠. 김해의 금관가야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후기가야 연맹. 그러니까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후반기에 형님은 누구였냐면 대가야.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 자, 이렇게 고령의 대가야, 김해의 금관가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된 건 뭐 때문이냐? 고구려 군대의 공격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때 고구려 군대는 광개토대왕의 군대예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원래는 신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그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 군대가 남해안까지 진출한 거죠. 자, 고구려 군대는 신라 그리고 남해안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공격을 하다 보니 이 금관가야, 즉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가야 연맹은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중심지가 이동했다고 했죠. 커다란 고분들이 고령 지방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5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중심지가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고구려 군대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가야는 남해안이니까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남해안 지역까지 진출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전기가야 연맹 왕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동그라미 3번의 쇠퇴 나와 있죠.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였다. 자, 멸망은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 헷갈리지 마세요. 멸망은 아니고 왜냐면 멸망은 나중에 6세기 가야 되니까. 그래서 멸망은 아니지만 쇠퇴, 거의 쇠퇴. 그래서 자, 가야 지역이 이제 축소, 금관가야 지역이 축소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가야 연맹으로 넘어갔는데 자,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75페이지 보시면은 가야의 건국 설화 나와 있죠. 자, 이 가야의 건국 설화도 시험에 잘 나오는 설화죠. 보통은 시험 문제로 이 설화를 제시하고 이 나라에 관한 설명이 뭐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요 설화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설화가 시험에는 잘 나와요. 첫 번째 1번이 시험에는 잘 나오죠. 한번 읽어나 봅시다. 자, 시조는 이진아시 왕이고 그로부터 도설지 왕까지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서기정전에 가야 산신인 정경모주가 산신인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뇌질주일과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시 왕이고 뇌질청에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다. 자, 시험은 보통 이 나라의 밑줄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대가야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뇌질청에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관국은 어디? 금관가야. 그렇죠. 금관가야가 되겠죠. 그래서 금관가야의 시조는 김수로왕이고 그 다음에 요 대가야의 시조는 이진화시왕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나라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야 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금관가야 따로 대가야 따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야, 건국, 설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는 이제 구지가 나와 있죠. 뭐 거부가 버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으리. 뭐 이런 그 김수로왕의 또 설화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장 넘겨서 후기, 가야, 연맹 한번 볼까요? 후기, 가야, 연맹. 자, 후기가야 연맹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되죠. 자, 후기가야 연맹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제 신라와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가야라는 나라 운명 자체가 그렇죠. 신라가 커지게 되면은 백제와 동맹을 체결해서 신라에 대응을 하게 되고 백제가 좀 커지게 되면은 신라와 동맹을 체결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신라 법흥왕 때 신라와 대가야의 왕과 혼인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니은에 나와 있죠. 자, 6세기 초에는 남원 지역까지 세력을 뻗치기도 했다. 남원 지역까지 세력을 뻗쳤다는 건 전라도 지역까지 점령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야가 전라도 지역까지 점령을 한 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백제가 점점 세력을 뻗치기 때문에 백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의 법흥왕과 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가야의 인회왕과 그 다음에 신라의 법흥왕 사이에 혼인동맹이 체결되기도 하죠. 자, 백제 신라와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에 대항하기도 하고 고구려가 제일 셀 때 5세기 때쯤은 자,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남원 지역까지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와 혼인동맹을 체결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전부 다 대가야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가야에 관한 설명이고 아까 우리 이 나라 앞에 사료 중에서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정도가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백제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한번 또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 쇠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신라와 백제가 서로 싸울 때가 있었어요. 이때 신라는 진흥왕이었고 그 다음에 백제는 성왕이었어요. 자, 이때 대가야는 어느 쪽 편에 서게 되냐면 성왕 편을 들게 돼요. 그래서 대가야가 이쪽 편에 섰는데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하나요? 진흥왕이 승리를 하게 돼요. 성왕이 지고. 그러니까 이 대가야는 줄을 잘못 쓴 거죠. 말하자면 이쪽 편을 들었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가야마저도 같이 쇠퇴.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망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곧 멸망. 이런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가야 성왕과 함께 관산성 전투에 뛰어들었다가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서 대가야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멸망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멸망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멸망은 모두 다 신라의 멸망을 당하는데 특히 금관가야. 자, 아까 쇠퇴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 자, 그 다음에 대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 역시 신라에게 둘 다 멸망 당하는데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금관가야는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결국에는 신라에게 모두 멸망당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멸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게 바로 가야인 거고. 자, 그러면 정치는 이렇게 끝났죠.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지만 경제,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된다. 자, 특히 경제가 발달한 이유는 뭐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철이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철을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죠. 특히 낭랑, 대방, 그 다음에 규슈, 일본, 외 이런 지역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한 9년의 낭랑과 대방, 그 다음에 남쪽의 외의 규슈 지역으로 수출하기도 하죠. 자, 어디로 수출했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한 9년의 낭랑과 대방, 그 다음에 일본 외의 규슈 지방으로 수출을 하기도 한다. 자, 철이 워낙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철을 가지고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어요. 덩이쇠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쇠덩어리. 그래서 쇠덩어리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책에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철정이라고 해서 이 덩이쇠라고 하거든요. 덩이쇠를 가지고 화폐처럼, 이때 우리나라 화폐 없었으니까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겠죠. 그래서 철세공, 말하자면은 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자, 특히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야 유적지가 김해 대성동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 부산 북천동 고분, 함안 마리산 고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이 나온 거죠. 자, 특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 자, 김해니까 어떤 가야의 유적일까요? 당연히 금관가야의 유적이겠죠.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거기 보시면 순장무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제, 갑주, 마구, 파영동기, 통영동기, 그 다음에 뭐 장신구 등등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사진 한번 보세요. 자, 통영동기는 말 그대로 통 모양으로 생긴 또 뭐 도구 뭐 이런 뜻이겠죠. 통영동기, 그 다음에 파영동기, 그 다음에 말 얼굴 가리개. 자, 얘네들은 주로 그러니까 사람 갑옷뿐만 아니라 말이 입는 그런 갑옷들도, 여기선 지금 머리만 나와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 등도 이렇게 덮어서 말 갑옷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말 얼굴 가리개, 그 다음에 청동솥. 밑에 보시면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중국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또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자, 그러면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나와 있죠. 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아까 우리 고령 지방에 대규모의 무덤이 생기면서 중심지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대가야의 무덤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기, 그 다음에 갑옷, 그 다음에 금동관. 자, 금동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사진이 제시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골라라 그러면 가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가야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금동관을 제시하고 만약에 이 나라에 대해서 골라라 하면, 물론 가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대가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가야,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문제가 나오는 편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다 분류해서 세분화시켜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야 따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야의 유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영향. 자,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문화는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신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그럼 일본에 영향을 줘서 일본 토기와 가야 토기가 되게 비슷해요. 자, 일본 세키 토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야 수레바퀴 모양 토기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사진에 보시면 가야 토기와 일본 토기가 비교가 돼 있죠.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굽이 달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받침 같은 게 있는, 그래서 이런 토기들은 거의 비슷하구나. 일본 세키 토기에 영향을 줬었다. 우리 앞에서 신석기 시대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서 교몬 토기,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서 야요이 문화, 그 다음에 철기 시대는 이제 가야니까 스에키 토기로 이렇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3개가 더 지정이 됐죠. 예, 그래요. 예. 얼마 전이면 한 지난주였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13개가 있었거든요. 기록문화유산이. 그런데 16개가 됐어요. 여러분은 외울 게 3개 늘어났어요. 안 됐네요, 참. 근데 지금 세계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지정된 지 좀 됐는데 아직 지정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세계 문화유산은. 근데 이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하면 유네스코에서 그래, 마음에 들어, 그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먼저 지정을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 신청하는 거는 나라별로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1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비 목록이 있어요. 예비 목록.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비 목록을 잠정 목록이라고 그래요. 잠정 목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남한산성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인데, 만약에 그 다음 단계 말하자면 이제 남한산성 말고 나머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면 바로 가야의 고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본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나 그 다음에 뭐 하만 마리산 고분군이나 이런 지금 가야의 고분군들이 앞으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만약에 그 다음에 지정이 된다면, 뭐 내년쯤 지정이 된다면 요 가야의 고분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잠정 목록에 올라 있고요. 우리나라 잠정 목록은 꽤 여러 개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차근차근 앞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잠정 목록. 그 다음에 세계문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물어보던데 세계문화유산 중에 북한으로 지정된 것도 있냐,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있죠. 고구려 고분군.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중에 북한 쪽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고분군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북한 쪽으로. 그 다음에 신라, 그러니까 경주 지역의 그 신라 유적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백제가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가야까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이제 앞으로 잠정 목록에 올라 있으니까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거다. 그리고 북한 쪽으로 올라 있는 거는 고구려 고분군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북한은 잠정 목록은 없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잠정 목록은 없고 일단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세계문화유산까지도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모습들만 간단하게 살펴봤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